김순자 여사는 손가락에서 결혼 반지를 빼는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다. 30해 넘게 한 번도 벗어본 적 없던 그 반지가 마치 살점을 뜯어내는 것처럼 아팠다. 반지 밑에 살은 하얗게 파여 있었고 그곳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47년 전 23살의 그녀가 처음 이 반지를 끼던 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는 온 세상이 장밋빛이었는데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28살 막내 아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순자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반지를 꾹 쥐었다가 천천히 손바닥을 펼쳤다. 1997년 12월 5일 어느 차가운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는 이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모두 같은 마음으로 같은 아픔을 안고 서 있었다.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덮여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사람들의 옷깃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그날 아침 신문 일면에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실렸다. IMF 구제금융 신청, 국가부도 위기. 한국이 국제통화기금에 손을 벌리게 된 것이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한강의 기적을 자랑하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경제식민지가 될 위기에 처한 것이었다. 부제목에는 더욱 충격적인 문구가 이어졌다. 외환 보유고 39억 달러, 일주일치 수입 대금에도 못 미쳐. 순자의 남편 박창호는 그날 새벽 4시부터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대우조선에서 30년간 일해온 그였지만 회사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작업 반장이었던 그는 후배들로부터 형님, 정말 회사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불안한 질문을 연일 받고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연일 기업들의 부도 소식이 흘러나왔다. 한보그룹, 산미그룹, 진로그룹, 기아자동차. 재벌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었다. 30년 전 보릿고개를 겪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여보, 우리도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창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순자는 이미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금 모으기 운동 참여를 호소하고 있었다. 외화 부족으로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했으니 국민들이 가진 금을 내놓아 달라는 것이었다. 임창열 재정경제부 장관이 굳은 표정으로 국민들에게 간곡히 호소하는 모습이 브라운관에 비쳤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주신 목걸이도 있고. 순자가 중얼거렸다. 민수 장가갈 때 주려고 아껴둔 팔찌도. 그리고 큰딸 결혼시킬 때 못 준 반지도. 순자의 머릿속에는 각각의 금부치에 얽힌 사연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시아버지가 생전에 우리 며느리 고생 많다며 사주신 금목걸이, 첫째 딸 영숙이가 태어났을 때 남편이 기뻐하며 사준 금팔찌, 둘째 딸 영희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기념으로 산 금귀걸이. 모두가 삶의 중요한 순간들과 연결된 소중한 기억들이었다. 그 순간 막내 민수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연세대 경영학과 4학년인 그는 취업을 앞두고 있었지만 이미 수많은 회사들이 채용을 중단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삼성, LG, 현대, 대기업들마저 신규 채용을 전면 중단한다는 발표를 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밝은 미래를 꿈꾸던 취업 준비생들이 하루아침에 절망에 빠진 것이다. 엄마, 저도 갈게요. 너는 뭘 가져가려고? 이거요. 민수가 손목시계를 가리켰다. 대학 입학 때 부모가 용돈을 모아 사준 금시계였다. 그리고 이것도요. 민수가 꺼낸 것은 작은 금반지였다. 대학교 1학년 때 사귀기 시작한 여자친구 은영이와 함께 맞춘 커플링이었다. 당시 아르바이트비를 모아 어렵게 산 것이었다. 민수야, 그건 괜찮아요, 엄마. 은영이도 이해할 거예요. 나라가 이런데 뭐가 중요해요. 사실 민수는 전날 밤 은영이와 2시간 넘게 통화를 했었다. 은영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우리 아빠가 회사에서 잘려요. 어떻게 해요? 갑자기 정리해고 명단에 이름이 올라갔대요. 은영이의 아버지는 중견 건설회사에서 20년간 성실히 일했는데 외환위기의 여파로 대량 해고가 시작된 것이다. 하룻밤 사이에 가장이 실업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울지 마, 은영아. 우리가 뭐라도 해야 해. 이럴 때일수록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닐까? 오빠, 고마워요. 저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같이 생각해보자.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야.
순자 가족이 시청 광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인산이네였다. 12월의 차가운 바람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시민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다. 임시로 설치된 접수대마다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시청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접수를 도왔다. 줄 서 있는 사람들의 표정은 각양각색이었다. 어떤 이는 담담했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어떤 이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고 어떤 이는 체념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순자의 바로 앞에 선 중년 남자는 손에 무거운 봉투를 들고 있었다. 그 남자 이철수는 30년간 종로에서 금고업을 해온 자영업자였다. 외환위기가 터지자 단골 고객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었고 금값도 폭등하면서 장사가 안 되었다. 결국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그가 가져온 봉투에는 30년간 장사하며 모은 금제품들이 들어있었다. 사장님 많이 가져오셨네요. 옆에 선 여자가 넌지시 말을 걸었다. 에이, 뭐가 많아요. 평생 모은 건데. 철수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다. 그래도 나라가 어려우니까요. 이런 때 장사꾼이 빠지면 안 되죠. 정말 이걸로 위기가 해결될까요? 모르죠. 하지만 안 하면 더 큰일 날 것 같은데요. 일제강점기 때도 금반지 모으기 운동했다잖아요. 그때도 국민들이 나섰으니까. 철수는 어렸을 때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1920년대 일제강점기 때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했던 할머니의 이야기였다. 그때도 나라가 빚더미에 앉았는데 국민들이 금부치를 모아서 빚을 갚으려고 했단다. 비록 실패했지만 그 정신만큼은 대단했지. 그러게요. 우리도 그런 정신을 보여줘야죠. 줄 앞쪽에서는 특별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어머니 손을 잡고 서 있었는데 머리에 꽂았던 작은 금 머리핀을 조심스럽게 빼고 있었다. 수민아, 정말 괜찮니? 할머니가 사주신 건데. 네, 엄마. 선생님이 그랬어요.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야 한대요. 8살 수민이는 그 머리핀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준 유일한 선물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작년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수민이가 문병을 가자 침대 옆 서랍에서 꺼내주시며 우리 수민이가 예뻐 보이라고라고 하시던 그 음성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텔레비전에서 본 어른들의 심각한 표정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엄마, 할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시면 기뻐하실 거예요. 수민이가 나라를 도왔다고요. 수민이의 어머니 박미숙은 눈물을 참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미숙 자신도 결혼 반지와 목걸이를 가져왔지만 딸의 그 작은 머리핀이 무엇보다 소중해 보였다. 접수대에서는 무게를 재는 저울 소리가 계속 들렸다. 딸그락, 딸그락. 그 소리는 마치 한 시대가 무너지는 소리 같았다. 접수를 맡은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도 처음에는 담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이 폭받쳐 올랐다. 어떤 자원봉사자는 중간에 잠시 자리를 뜨고 화장실에서 울고 와야 했다. 순자의 차례가 되었을 때 접수 담당자는 젊은 공무원이었다. 26살의 김대호는 시청 기획예산과에서 일한 지 2년 된 7급 공무원이었다. 그는 하루 종일 이런 광경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져 있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수백 명의 시민들이 각자의 사연을 안고 찾아왔다. 어떤 걸 내놓으시겠어요? 순자는 조용히 작은 보자기를 풀었다. 빨간색 명주 보자기 안에서 금부치들이 나타났다. 결혼반지, 목걸이, 팔찌, 귀걸이. 삶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담긴 보물들이었다. 보자기를 풀면서 나는 은은한 비누 냄새가 순자의 정성을 말해주었다. 이게 전부입니다. 공무원 김대호는 저울에 올리기 전에 잠시 순자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다. 대호는 자신도 모르게 어머님 이라고 말을 꺼냈다가 목이 메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공무원님도 고생이 많으시네요. 괜찮습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서 오히려 영광입니다. 순자가 금부치들을 저울에 올리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 450g. 생각보다 많은 양이었다. 순자는 평생에 걸쳐 모은 금부치를 모두 가져온 것이었다.
그 순간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 검은 승용차에서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대기업 회장으로 보였는데 손에는 작지만 묵직한 가방을 들고 있었다. 비서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뒤따라 내렸다. 저분이 누구지? 저기 차 번호판 보세요. 재벌 회장님인 것 같은데요. 어머, 정말 대단한 분이 오셨네요. 회장은 줄 맨 뒤에 조용히 섰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순서를 기다렸다. 그의 이름은 김정호, 중견 제조업체 회장이었다. 외환위기로 회사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기업인으로서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생각에 찾아온 것이었다. 회장님,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자네도 모르나? 이럴 때일수록 기업인이 앞장서야 하는 거야. 서민들이 금반지까지 내놓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김정호 회장의 아버지는 한국전쟁 때 부산 피난사리에서 고생한 분이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작은 공장을 일으켜 세운 창업주였다. 그 아버지는 생전에 늘 말씀하셨다. 나라가 어려울 때 기업인이 도망가면 안 된다. 우리가 이 나라에서 사업할 수 있는 것도 국민들 덕분이니까. 한참 후 그의 차례가 되었을 때 가방에서 나온 것은 순금으로 만든 불상과 화병, 그리고 두꺼운 금괴들이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바라봤다. 이것들은 선대에서 물려받은 것들입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라가 어려울 때 기업인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접수를 맡은 공무원이 저울에 올려보니 무려 2kg이 넘었다. 하지만 김정호 회장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이것도 있습니다. 그가 추가로 꺼낸 것은 회사 설립 30주년 기념으로 제작한 순금 기념품들이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 박수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감동과 원망,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채였다. 어떤 이는 역시 부자는 다른 애라고 중얼거렸고, 어떤 이는 그래도 솔선수범하니 대단하다고 감탄했다. 저녁 무렵 광장의 인파는 더욱 늘어났다. 회사원들이 퇴근길에 들르고 장사를 마친 자영업자들이 나타났다. 대학생들, 주부들, 심지어 중고등학생들까지 부모와 함께 나타났다. 그 중에는 특별한 커플이 있었다. 25살 신부 정미영과 28살 신랑 김태훈이었다. 그들은 다음 주 토요일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신랑의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면서 결혼 자금이 바닥났다. 태훈은 대기업 계열사에서 일했는데 본사의 자금난으로 인해 계열사까지 위험해진 상황이었다. 여보, 정말 이것까지 내야 할까요? 미영이 목에 걸린 금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 며느리감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건네준 것이었다. 18K 금으로 만든 꽤 값비싼 목걸이였다. 미안해, 미영아. 내가 무능해서. 무슨 소리예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나서야죠. 미영은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풀었다. 그리고 손가락에 낀 약혼 반지도 함께 빼냈다. 태훈이 3개월치 월급을 모아서 사준 1캐럿 다이아몬드 반지였다. 우리 결혼 반지는 위기가 지나면 다시 만들어요. 미영아, 괜찮아요? 사랑은 반지가 증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내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죠. 태훈도 자신의 시계와 반지를 꺼냈다. 대학 졸업 때 부모님이 사주신 롤렉스 시계와 회사 입사 기념으로 산 금반지였다. 두 사람이 접수대에 서자 주변 사람들이 알아챘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가 금을 내놓는 것을 본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저기 젊은 부부 좀 봐. 결혼식 앞두고도 저러네. 정말 안타깝다. 이제 막 시작하려는 사람들인데. 접수를 맡은 자원봉사자도 두 사람의 사정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결혼식은 언제예요?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미영이 답했다. 축하드려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희망을 잃지 않으시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접수를 마치고 돌아서는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태훈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여보, 우리 꼭 잘 될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믿어요. 이 위기가 지나면 우리나라가 더 강해질 거예요.
우리도 더 강해질 거고요. 밤이 깊어갈수록 광장의 분위기는 더욱 숙연해졌다. 임시로 설치된 조명 아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줄을 서 있었다. 누군가는 화려했을 과거의 영광을, 누군가는 미래의 꿈을, 누군가는 사랑의 증표를 내놓고 있었다. 밤 10시가 넘어서도 사람들은 계속 몰려들었다. 야간 근무를 마친 공장 노동자들, 늦은 시간까지 일한 상인들, 심지어 대학가에서 술을 마시다가 뉴스를 보고 달려온 대학생들까지 나타났다. 광장 한편에서는 70대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다. 6.25 참전 용사인 그는 전쟁 후 폐허에서 나라를 일으키는데 한몫했다고 자부했다. 그런 나라가 다시 위기에 처하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할아버지의 이름은 최덕기, 올해 74살이었다. 할아버지, 이런 데까지 오시면 어떡해요? 옆에 선 중년 여자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아니야, 젊은이. 내가 이 나라를 위해 피 흘린 사람인데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되겠나? 최덕기 할아버지는 1950년 20살의 나이로 국군에 입대했다.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했고 서울 수복작전에도 함께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부산에서 막노동을 하며 가족을 부양했다. 60년대부터는 서울로 올라와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자식들을 키웠다. 그때도 나라가 어려웠는데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일으켰잖아. 이번에도 그럴 수 있어. 할아버지가 내놓은 것은 전쟁 때 받은 공로 훈장이었다. 그 훈장에는 작은 금장식이 달려 있었다. 그리고 돌아가신 할머니의 금리도 함께 가져왔다. 할아버지, 이건 너무 소중한 거 아니에요? 젊은이, 나라가 없으면 훈장이 무슨 소용이겠나?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나라를 지키는 일인데. 공무원 김대호는 할아버지의 훈장을 받으며 손이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금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 전체가 담긴 역사였다. 그 순간 광장 전체가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모두 그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광장 전체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수는 한참 동안 계속되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며 어떤 이는 주먹을 불끈 쥐며 박수를 쳤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누군가가 외치기 시작했고 곧 광장 전체에 구호가 울려 퍼졌다.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의지와 결의가 담긴 목소리였다. 시간이 흘러 새벽이 되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몰려들었다. 전국에서 올라온 사람들, 해외에서 급히 귀국한 교포들까지 합류했다. 제1동포 이세인 박철민 씨는 도쿄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왔다.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 조국이 어려울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박철민이 가져온 것은 도쿄에서 30년간 운영한 식당의 수익으로 산 금부치들이었다. 그는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왔다. 부모님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건너가 고생하며 터를 잡았고 그 2세로 태어난 그는 평생 언젠가는 조국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살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철민아, 너는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한국 사람이다. 조국이 어려울 때는 반드시 달려가라고 하셨거든요. 박철민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의 가슴에는 작은 태극기 배지가 달려 있었다. 광장 중앙에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대한민국 국민이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다. 그 글귀 아래서 사람들은 묵묵히 자신들의 소중한 것들을 내놓았다. 새벽 3시가 넘어서도 접수는 계속되었다. 시청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교대로 근무하며 밤을 새웠다. 그들도 처음에는 업무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것이 단순한 업무가 아님을 깨달았다. 이것은 한 민족의 의지를 확인하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새벽 5시경 한 젊은 엄마가 갓난아기를 안고 나타났다. 아기는 태어난 지 채 100일도 되지 않았다. 그 엄마 김영희는 남편이 실직한 후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일했는데 외환위기로 회사가 도산하면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다. 이것 좀 받아주세요. 영희가 내민 것은 돌반지 하나였다. 그것도 아주 작은 것이었다. 아이 100일 때 맞춰준 순금 반지였다. 이게 전부예요? 네. 죄송해요. 더 많이 가져오고 싶었는데. 남편이 실직하고 나서 생활비도 빠듯해서. 영희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기를 안고 새벽길을 걸어온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곳까지 온 것은 나도 뭔가 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다. 접수 담당자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죄송할 것 없어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영희가 돌아서려는데 뒤에 선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젊은 엄마가 아이까지 안고 와서 우리가 더 많이 내야 하는 거 아닌가? 저런 분이야말로 진짜 애국자지. 그때 한 중년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현장 감독 이상철이었다. 아가씨, 잠깐만요. 그는 자신의 차례를 영희에게 양보하고는 자신이 가져온 금목걸이를 영희에게 내밀었다. 이것도 같이 내세요. 아저씨, 그럴 수 없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다 한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제 딸도 저 아기처럼 어렸을 때가 있었거든요. 이상철의 딸은 지금 대학생이었다. 그 딸이 어렸을 때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 누군가의 도움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 순간부터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서로의 것을 나누기 시작한 것이다. 많이 가져온 사람은 적게 가져온 사람과 나누고,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저도 조금이나마 우리 어머니 것도 함께 내세요. 이런 때일수록 서로 도와야죠. 광장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가족이 된 것 같았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같은 아픔과 같은 희망을 공유하며 하나가 되었다. 해가 뜨자 광장은 더욱 북적였다. 방송국 기자들이 나타나 이 장면을 전국에 중계했다. KBS, MBC, SBS의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고 시민들을 인터뷰했다.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셨나요? 나라가 어려운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혹시 후회되지는 않으세요? 후회요? 전혀요. 오히려 뿌듯해요. 내가 나라를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본 전국의 국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접수처로 몰려갔다. 부산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대전에서 전국 곳곳에서 같은 일이 벌어졌다. 농촌의 할머니는 쌀 뒤주에 숨겨둔 금비녀를, 어촌의 어부는 대를 이어 물려받은 금배지를 내놓았다. 부산의 한 조선소에서는 노동자들이 모금을 했다. 각자 조금씩 모아서 금반지를 사서 함께 기부했다. 형님들,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 맞다.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 아닌가? 조선소 노동자 김용수가 먼저 나섰다. 그는 20년간 배를 만들며 살아온 숙련공이었다. 외환위기로 조선소도 위험해졌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우리가 만든 배가 세계 바다를 누비잖아요. 우리나라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요. 이런 위기 따위 이겨낼 수 있어요. 대구의 한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함께 나섰다. 각자의 가게에서 조금씩 금부치를 모아서 큰 봉투에 담아왔다. 장사꾼들이 이럴 때 빠지면 안 되지. 맞아,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해. 광주에서는 택시기사들이 독특한 방법으로 참여했다. 하루 번 돈 중 일부를 모아서 금을 사서 기부한 것이다. 손님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매일 봐요. 우리라도 뭔가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날 오후 순자는 집에 돌아와 빈 보석함을 바라봤다. 텅 빈 그 상자에는 먼지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비어있지 않았다. 오히려 무언가로 가득 찬 느낌이었다. 엄마, 뉴스 보세요. 민수가 소리쳤다. 텔레비전에서는 금모으기 운동의 성과를 보도하고 있었다. 첫날에만 전국에서 수백 톤의 금이 모였다는 것이었다. 며칠 뒤에는 수천 톤을 넘어섰다. 정말 대단하네. 순자가 중얼거렸다. 엄마, 우리도 그 일부잖아요. 뿌듯하지 않아요? 그래, 정말 뿌듯하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그것이 아니었다. 금을 모은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다. 절망에 빠진 국민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 각자의 아픔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다는 것, 그리고 위기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함께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것이 진짜 기적이었다. 며칠 후 전국 각지에서 더욱 놀라운 이야기들이 들려왔다. 제주도의 한 해녀는 바다에서 건져 올린 조개 껍질로 만든 장신구라도 팔아서 금을 사겠다고 했다. 바다가 우리를 먹여 살렸는데 이제 우리가 나라를 도울 차례 아니겠어요? 강원도의 한 탄광촌에서는 광부들이 모금을 했다.
각자 한 달 급여의 10%씩을 모아서 금을 샀다. 우리가 파낸 석탄이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됐잖아요. 이번에도 우리가 힘을 보태야죠. 경상북도의 한 농촌 마을에서는 70대 할머니가 평생 모은 금비녀를 내놓았다.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려고 아껴뒀는데 나라가 망하면 결혼이 무슨 소용이겠나? 전라남도의 한 어촌에서는 어부들이 배에서 내린 직후 바로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했다.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도 나라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야. 이런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국민들의 참여는 더욱 늘어났다. 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도 동참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은 현지에서 금을 모아 한국으로 보냈다. 우리는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항상 한국에 있어요. 독일의 한 간호사는 10년간 모은 돈으로 금을 사서 한국에 보냈다. 어려울 때 고향을 잊을 수 없죠. 캐나다의 한 교민은 자신의 사업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금을 샀다. 위험하다고요? 조국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전국에서 모인 금의 양이 200톤을 넘어섰다. 이는 당시 화폐 가치로 약 2조 원에 달하는 규모였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참여한 사람들의 수였다. 전 국민의 14에 해당하는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한 것이었다. 가구당 평균 2-3명이 참여한 셈이었다. 외국 언론들도 이 현상에 주목했다. CNN은 한국인들의 놀라운 애국심이라고 보도했다. BBC는 경제위기 속에서 피어난 국민단합의 기적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한국 국민의 저력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정작 한국 국민들에게는 이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었다. 나라가 어려우면 국민이 나서는 것, 그것은 오랜 역사를 통해 이어져 온 전통이었다. 몇 달 후 한국은 IMF 위기를 조기에 극복했다. 물론 금 모으기 운동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정부의 구조 조정, 기업의 체질 개선, 국민들의 근검 절약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그때 보여준 국민들의 의지와 단합이 세계에 강한 인상을 남겼고 그것이 한국에 대한 신뢰 회복의 밑거름이 되었다.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렸고 외국인 투자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 한국 국민들의 이런 단합력이라면 어떤 위기든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순자는 위기가 지난 후 새로운 결혼 반지를 샀다. 예전 것보다 훨씬 소박했지만 그 반지는 전보다 더 소중했다. 그 반지에는 단순히 사랑의 의미만 담긴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희생할 수 있었던 자부심이 함께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보, 이 반지는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 뭔가 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니까요. 민수와 은영이도 결국 결혼했다. 위기가 지난 후 취업에도 성공했고 2년 후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의 결혼 반지는 크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그 무엇보다 컸다. 위기를 함께 견뎌낸 사랑이었기 때문이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주자.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만났고 어떤 시대를 살았는지. 미영과 태훈도 마찬가지였다. 연기되었던 결혼식을 1년 후에 올렸는데 그들의 결혼 반지에는 특별한 각인이 있었다. 1997.12 15- 그들이 함께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했던 날짜였다. 이 날짜를 잊지 말자. 평생 기억할게요. 우리가 함께 역사를 만든 날이니까. 그리고 그 작은 금머리핀을 내놓았던 수민이는 커서 외교관이 되었다. 어릴 때 그 경험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주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지금도 그때의 기억을 생생히 간직하고 있다. 할머니의 머리핀을 내놓으며 느꼈던 그 뿌듯함을 말이다. 대사님,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외국 기자가 물었을 때 수민은 이렇게 답했다. 저는 어렸을 때 1997년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했어요. 그때 느꼈던 마음을 잊을 수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단합하고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진 민족인지를 그때 깨달았거든요. 6.25 참전용사 최덕기 할아버지는 그 후 몇 년을 더 사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셨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는 늘 그날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셨다. 내가 이 나라를 위해 한 일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게 바로 그거야. 금 모으기 운동 말이야.
김정호 회장은 그 후 회사를 더욱 키워서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늘 그때의 경험을 잊지 않았다. 그때 국민들과 함께했던 그 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기업이 아무리 커져도 국민과 함께하는 마음을 잃으면 안 되거든요.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기억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남아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의지, 서로를 위해 자신의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놓았던 따뜻함, 가리고 함께라면 못할 일이 없다는 믿음. 그때의 경험은 단순히 경제 위기를 극복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한 민족이 진정한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순간이었다.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것, 위기 앞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런 가치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온몸으로 느낀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가치들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한국인들은 그때의 정신을 잊지 않았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갔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써내려간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 하나이다. 개인의 작은 희생들이 모여 만들어낸 큰 기적,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국민의 힘,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만든 불굴의 정신. 1997년 겨울, 추위보다 더 혹독했던 경제 한파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부인지를 깨달았다. 그것은 금고에 쌓인 금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었다.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의지였다. 그리고 그 마음들이 모여서 진짜 기적을 만들어냈다. 경제적 기적이 아니라 정신적 기적을,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마음의 풍요를 만들어낸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된 이 나라의 밑바탕에는 그때의 정신이 깔려있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 서로를 돕는 따뜻함, 그리고 함께라면 못할 일이 없다는 믿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그때를 기억해야 한다. 1997년 겨울, 차가운 시청 광장에서 보여준 그 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진짜 보물은 땅속의 금이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금이라고. 그리고 그 금은 아무리 써도 줄어들지 않고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빛이 난다고.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져도, 개인주의가 아무리 팽배해져도 우리에게는 그때의 정신이 있다.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 공동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정신,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의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이고 가장 큰 경쟁력이며 가장 큰 자랑이다. 이런 값진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역사의 순간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억과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